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월간 시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달에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다음 7월달 시황 어떻게 전망이 될지, 또 하반기는 역시 계속해서 상승이 될지,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킹 알파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광고가 좀 많은데 계약이 돼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할인 가격은 프리미엄이 299불인데 225불로서 연애 일단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에 무료 체험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이용해 보시고 74불 정도 할인이 되고 있죠. 알파픽스 이런 것들은 499불인데 제 연에 375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124불 정도 할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두 개 합하게 되면은 번들로서 545불이니까 173불 정도가 할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6월 10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없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은 싱킹 알파 이런 것도 좋은 지금 플랫폼이니까 이용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알파빗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1개월 동안에 S&P 500이 1%인데 여기는 10% 정도 되고 있고 3개월 동안은 12%인데 40%, 6개월 동안은 10%인데 45%, 1년 동안은 24%인데 99%니까 상당히 수익률이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트로 구성하고 계시면은 또 많은 수익이 나타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 메인 화면 들어오셔서 요 링크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뜨니까 자, 여기서 이런 것들 한번 구입해 보시면은 또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또 제 메인 페이지 오셔서 여기 돋보기 있죠. 그 돋보기 옆에다가 시킹 알파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시킹 알파 사용법이라든지 템버거 찾는 법 이런 거 제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단 이용을 하는지 제가 이쪽 돋보기 오셔서 시킹 알파 이런 것들도 이용법도 알아놓으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2.88%좀 하락했죠. 이번 달에 좀 하락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일단 다우는 좀 상승했습니다. 2.47%,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한 달 동안에. 그다음 미드캡도 한 2.09% 상승했고, 스몰캡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로캡이 많이 상승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스몰캡의 장세가 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YTD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봤을 때는 S&P 500이 6.9%, 다우가 7.74, 그 다음에 나스닥이 1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스몰캡이 22%까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이번 한 지금 6개월 동안 흘러왔던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았는데 자, 나스닥하고 스몰캡이 좀 장세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한 달 동안에 일단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쪽에서 거의 다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큰 폭의 하락이 많았던 것은 테슬라 13%, 아마존이 14%, 한 달 동안입니다. 자, 구글이 지금 13%, 메타도 마찬가지 13%, 엔비디아가 9%, 브로드컴이 13%, 애플이 8% 이상으로 하락했고 지금 마소도 역시나 9.62% 하락했다. 빅테크가 다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빅테크 말고는 거의 다가 상승을 했죠. 그 중에서도 상승폭이 좀 좋았던 것은 역시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1%나 상승했고, 자, 그 다음에 램 리서치 이런 것들도 많이, 어프라임 머티리얼스는 40%, 그 다음에 KLS 이런 것들 반도체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뛰어 올랐다. 샌디스크 30%, 델도 30%, 웨스턴 디지털이 10%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HBM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빅테크에 있던 자금들 있죠. 이런 자금들 자체가 다 다른 데보다는 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파이낸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헬스케어 이런 것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금의 순환매가 되고 있고, 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니까 돈이 가는 쪽만 가고 있고, 돈을 갖다가 내보내는 쪽은 계속해서 하락이 되었던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달렸던 종목 한번 보시게 되면 헬스케어가 지금 이제 7.74%, 그 다음 파이낸셜이 4.08%, 즉 말해서 다우 종목들이 달렸다는 겁니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반도체 이런 것들이 조금은 주춤거리면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리얼 이스테이트, 인더스트리얼 이런 것들도 거의 다가 상승했고, 컨슈머 디펜스까지는 상승이 있었다. 11개 섹터 중에서 한 5, 6개는 계속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테크놀로지는 한 2.87% 하락을 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자,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글에서만 사람이 빠져나간다, 채권 발행한다, 자, 그런 것들이 많았죠. 많이 올라갔던 주가들이 많이 빠진 것들이 이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컨슈머 시큐리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아직까지 뭐 확실한 그런 이익이 안 나고 있죠. 그런 것들, 자, 그런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자, 많이 빠지면서 좋은 종목들이 있죠. 헬스케어라든지 파이낸셜에서 아무래도 EPS가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거의 다 신고가를 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주하고 성장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업종에서 한 달 동안에 0.44%, 가치주는 조금 많이 약간 하락했는데 성장주가 많이 하락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YTD 기준으로 봤을 때는 7.11, 8.26%로서 거의 비슷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를 구성하실 때는 항상 일단 성장주만 할 게 아니라 가치주도 어느 정도는 한 두세 개 아니면 네 개까지는 편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11개 종목 중에서.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에코티 한번 보겠습니다. 월드 에코티는 지금 모습에서 한 달 동안에 2.26% 거의 다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머징 마켓도 마찬가지고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되고 있다. 지금 미국을 제한 세계도 2.48%, 디벨 마켓도 1.7% 하락했다. YTC 기준은 아직까지는 상승이 많이 되고 있고 이머징 마켓이 가장 많이 상승되고 있죠. 한국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가 넘어가고 있고 미국을 제한 세계도 12%가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한 달 동안 하락을 했지만 이때까지 많이 올라왔던 것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국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것들이 한 달 동안 일단 차이나가 한 10% 하락했고 재팬은 거의 하락이 없었죠. 0.11% 하락했고 미국이 1.96% 정도 하락을 했다. 그래서 재팬이 YTC 기준으로 해서 14%, 15%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차이나가 한 15% 하락, 그다음 미국도 한 8% 정도는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나마 일단 재팬 이런 데는 한국이라든지 한 달 동안 조금 일단 하락세가 있었지만 다른 데는 좀 하락세가 조금은 깊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TLT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 마찬가지로 조금 상승했죠. 채권의 가격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채권이 올라갔다는 말은 금리가 조금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갔지만 YTG 기준으로서는 지금 0.23%에서 장기채 가지고는 크게 먹을 게 없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달러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한 달 동안에 2.56%나 상승했죠. YTG 기준으로서도 5.29% 상승되고 있다 하면 달러가 다 상승되고 있으니까 다른 업종들, 다른 지금 파운드, 그다음 유로인지 재패니스 yen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강달러 유지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강달러가 된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자가 많이 늘어났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 베이스가 갖고 있으니까 강달러가 된다 그렇게 되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원자재 이런 것들 있죠. 골드라든지 실버, 그다음 플래티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락세가 한 달 동안 뭐 10%, 20% 많이 하락이 되고 있죠. 이쪽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라도 나오는데 이게는 이자도 하나도 안 나오죠. 이자 값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골드, 실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달러 자체가 조금 떨어지면 괜찮은데 요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베이스 자체가 좀 상승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금리를 갖다 인상한다는 그 개념이 있으니까 자, 그런 개념 때문에 달러 지수가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 자, 실제로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개념이 들고 있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으니까 좀 떨어질 것 같았는데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금리는 올라갈 거다. 금리 올라가면 금리하고 같이 갖고 있는 것이 돈이죠. 그러니까 달러 지수, 달러가 같이 돈의 개념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당연히 일단 지금 떨어지기가 힘들다는 모습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강달러가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는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자, S&P 500에 지금 이제 6개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 한 번에 꺾이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자체가 완전히 주가 자체가 망가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그럼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세가 상승 중에 있다는 말은 좀 하락한다는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한 두 달 올라갔고 그다음에 올선은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도캐스 된 것들 위에 있으니까 한 번에 또 눌림목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갖다가 매도 관점이 아니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승 중에 있다. 그래서 가는 추세가 쭉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털어버렸다 하면 다시금 이렇게 반등이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털지 말고 들고 가는 방향을 하시고 많이 일단 너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포트가 너무 많이 됐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일부 익절하고 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전량 매도하고 다시금 잡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이런 거는 좀 하락이 되고 있는 반면에 다우는 그래도 좀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올선 위로 올라가고 있고 러셀은 또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러셀하고 다우가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나스닥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차트 한번 비교해 볼까 했더니 왼쪽에 있는 건 나스닥이고 오른쪽에는 다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4월 1일 날 있죠. 똑같은 4월 1일 날.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라갔던 폭이 한 70%까지 올라갔고 그때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자, 반면에 다우 한번 보시죠. 다우 같은 경우에서도 저점에서 올라갔던 폭이죠.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42%, 70%고 42%니까 다우가 아직도 조금 더 달려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뭐 금융주라든지 산업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게 올라가는 이유가 자, 그런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좀 쉬고 얘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금 자체가 이쪽에 있던 것이 좀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금이지 시장에서 돈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도 월봉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아무래도 상승폭 자체가 올라가다 완전히 꺾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헤드앤숄더가 일단 걸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냉라이언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주가는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7,000대인데 그 자체가 완전히 강하게 꺾이면은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더 하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와줘야만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금리라든지 앞으로 크레디트 법안들 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았던 그 크립토 이런 것들이 이번 상반기 동안 가장 안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일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달러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100일까지 100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골드는 일단 4천선까지 좀 깨지려는 그런 입장에 있다. 완전히 반대로 놀고 있죠. 자, 이런 모양이 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나 금리의 인상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트럼프가 트루소시를 올렸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항공기가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소와 해안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이 또다시 정전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절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자, 언젠간 우리가 더 이상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시점이 올지도 모른다. 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미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란은 아무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다. 자, 그렇게 일단은 6월 27일 날 미국 시간으로서 오후 7시 13분에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에 있어서의 새로운 공습 감행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휴전의 협정이 지금 이제 시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최근에 공방을 본다면 트럼프의 새 합의 이후에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유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또 출렁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월요일 시장은 일단은 약간의 갭 하락이라든지 아무래도 출렁거리면서 또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걸프 국가들이 다시 한 번 더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송에 또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지역적인 긴장 고조로 인해서 이제 이란군 자체가 쿠웨이트 바레인에 있는 미군 시설도 공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지 않으면 좀 오래 간다면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받죠. 또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대원을 사살했다. 남부 지역에서는 로켓 발사대를 파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신이 난 것은 네탄야후만 신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일단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돼서 없어져야만이 시장이 조금 불안하지 않게 갈 수 있겠고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유가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많이 작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시장에다가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이제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현대판 골드러시가 미국의 GDP에서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부채가 많죠. 부채가 많아가지고 부채를 못 갚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미국이다. 자, 일단 부채를 갖다 이겨내는 힘은 어디 있느냐. 자, 그 부채를 갖다 더 갖고도 남는 그런 성장이 있죠. 자, 그런 성장만 나와주면 된다. 자, 그게 어디냐면 지금 이제 A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공지능. 그래서 그만큼 이쪽에다가 성장에다가 지금 발판 깔아주고 있는 것이 이런 데다. 케빈 호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성장이 많으면은 부채 이런 것들에 다 돈을 갖고도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도와줘야 된다. 자,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지 올리면 안 된다. 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성장에다 더욱더 집중을 주고 있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주가가 그렇게 곤두박질 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투자로 인해서 미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고 2016년도 1분기에 GDP 0.8%, 2015년도에도 0.7%나 일단 추가되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결론적으로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가 시장을 끌어올렸고, S&P 500 지수도 3년 만에 65% 급등, 자, 엔비디아도 역시나 362%나 급등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좀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AI를 불신하고 있고,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 인상, 이런 것들 우려하면서 AI 수요가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일조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공지능을 투자한 업체는 어디냐면 결론을 일단 트럼프 행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놓지 않는 한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뭐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보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봐서 인공지능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자, 그렇다고 해서 끝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지 이제 캐펙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좀 하락이 되고 있고, 자, 그에 반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메모리 업체들이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돈들이 이쪽으로 좀 들어갈 뿐이지 이거 시장 자체가 망가지진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인공지능이 결국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 급증이 미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붐 혹은 좀 회의론자들이 거품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으면 앞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일부 추산에 따르면 주요 개발 업체들은 2010년도까지 인공지능의 모델 개선, 그 데이터 센터 구축에 사용되는 컴퓨팅 칩, 그다음 메모리 저장 장치, 기타 자산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 경제의 공식 표인 지금 GDP부터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인공지능 구축에 사용되는 정보 처리 장비에 대한 투자가 급증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 1분기에 GDP의 0.8%나 추가되고 있고,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 했을 때는 기업들이 첨단 장비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은 닷컴 버블이 절정에 있을 때 2000년도, 그러니까 광대역 인터넷이 도입되고 미국인들이 초고속 인터넷 접속의 편리함을 경험했을 때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분기 동안에 인공지능 관련 장비에 대한 지출 총액이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소비자 지출보다도 더 큰 폭으로 GDP를 증가시켰다. 그래서 소비자 지출은 보통 미국 전체의 경제 활동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지출은 당분간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그렇게 빠지진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예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같이 반도체 업계의 선두 기업들이 업계의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하면서 채권의 발행을 통해서 250달러를 갖다가 자금을 조달하고 있죠. 그래서 전망이 안 좋으면은 자, 이렇게 하질 못하죠. 그러니까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선수들 입장에서도 사업의 규모 확장의 초기 단계에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기도 아니고 초기 단계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 기업들이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고 전거가 속속이 쌓이고 있는데, 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추산에 따르게 되면 기업용 장비 투자가 올해 2분기에 14%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 1분기에는 장비 지출이 16%나 증가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올해 기업의 설비 투자가 GDP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계속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워낙 커서 트럼프 관세,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최근에 유가 급등 이런 것들도 무색할 정도로 이런 것 다 이기면서 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현대판 골드러시에서 자금을 빼내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들고 가는 시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 중동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일부 기업의 투자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예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 붐 자체가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엔비디아와 같은 주가들이 계속해서 3년 연속으로 상승하니까 이런 시장의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65%가 일단 주가가 급등하면서 S&P 500 지수가 수만 명의 사람들이 401k로서 백만전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3배, 4배까지도 올라갔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부상은 일반 대중의 여론에는 같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인공지능이 미국인들의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그런 우려, 그다음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 이런 것들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만한 증거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수요가 이미 높은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정보 처리 장비 이런 것들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소비자들이 곧 큰 영향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이런 것들의 가격이 대폭 인상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투자 붐이 반도체, 전자제품, 컴퓨팅, 장비, 전기전자, 그다음 기타 기술 관련된 투입자의 전반에 걸쳐서 가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반도체 이런 것들이 가격이 뛰어버리니까 원자재가 뛰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뛰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이제 향상시키고 있다. 자, 그것들이 그렇게 되면 좀 금리가 인상되니까 거기에 대한 좀 문제점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모리 투자할 때 좀 아셔야 되는 그런 생태계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리를 제조하는 업종이 있죠. 그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리지하고 샌디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메모리 장비 업체들을 본다면 램 리서치, 어프라임 머티리얼스, ASML, 그다음 KLA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 메모리 갖다 컨트롤러 한다든지 인터페이스 칩이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 자, 그다음에 스토리지 시스템에 있어서는 시게이트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가 현재 모습에서 메모리의 에코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메모리 투자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CSMT 있죠. 그리고 자체가 중국 업체인데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 한 3%에서 2015년도 1분기에 2016년 1분기 되니까 8%로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엔지, SK 하이닉스, 삼성에게는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카운트 포인트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정말로 그런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애플 자체가 저렴한 중국산 메모리 칩을 구매하려 한다는 그런 소식에 모두 다 마이크론의 악재가 닥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CSMT는 중국의 허페이에 본사를 둔 최대 D램 제조업체로서 3년 전만 해도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지금 D램 시장의 점유율 8%를 기록하면서 1년 전 3%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주로 휴대폰, PC, 소비자 기기에 사용되는 범용 D램인지 DDR4, 5 이런 것들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은 중국의 인민해방군과의 연계 의혹으로 인해서 미 국방부의 중국 군수업체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애플은 이번 주에 맥북의 프로 가격을 15% 인상, 이제 더 저렴한 메모리를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팀쿡의 애플 CEO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메모리 공급처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었죠. 그래서 애플은 트럼프 행정부의 CSMT 칩 구매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메모리 투자자들이 좀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마이크론이 사실상 이미 이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것들.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D램의 생산 능력이 70% 이상을 AI의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으로 전환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엔비디아의 GPU, 그 다음에 주요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프리미엄 제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CSMT 같은 경우는 웨이프당에서 3에서 5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HBM을 통해서 마이크론이 비우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둘째를 보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는 CSMT는 HBM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심찬 목표는 연말까지 HBM3를 양산을 인정받는 것이지만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현재 HBM3E의 생산에서 달성한 것보다 한 세대나 뒤처진 것이다. 그래서 CSMT의 상승세의 핵심인 AI 메모리 시장은 CSMT가 의미 있는 규모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셋째는 또한 진정한 수익 기회는 완전히 다른 제품에 있는데, 자, 마이크론이 향후 2년간에 공략할 2,800억에서 5,3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시장은 데이터 센터, 자동차 시스템, 휴머노이드, 로봇용 HBM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에 반해서 CSMT는 현재 이러한 분야에서 경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도 현실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애플은 소비자 기기 고객이지 AI 고객이 아니라는 것들. 맥북 에어에 사용되는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LPDDR인 반면에 엔비디아의 GB200의 AI 클러스터에 사용된 메모리는 HBM3E라는 거죠. 그래서 두 제품은 이름만 같을 뿐이고 공통점이 없다는 것들. 소비자용 D램 시장에서 애플을 아무래도 CSMT에 뺏기는 것은 고급 스테이크 전문점이 점심에 샌드위치 주문을 읽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또 규제 결과는 또 매우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수출 종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왔다. 그래서 애플이 제한적인 라이센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규모, 제품 유형,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많다. 자, 그때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짧게 한 3개 정도 보고자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일단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논리들만 우리가 알아채면 되겠죠. 그래서 요 사람은 이제 르네상스에서 매크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헤지펀드 잘 아시죠? 르네상스. 그래서 자금이 기술 부분에서 어류라든지 은행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기술 부분이 좀 조정받는 거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을 분석해줄 르네상스 매크로의 제프 드그라프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스쿱 반가워요. 지금 시장에서 맥7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서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저는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질 금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산이 일어나고 집중해서 벗어나 자금이 헬스케어나 은행 쪽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이 시장의 아주 방어적인 영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흐름이 건강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장기 듀레이션 자산에서 벗어나 좀 더 가치 중심의 균형 잡힌 자산을 보는 흐름입니다. 여전히 경기 순환주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며 운송업 등이 대표적이죠. 등등이요. 차트는 이런 소형주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나요?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가 다른 모든 지수들을 압도하고 있어요. 저희가 거의 매일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아직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동감입니다. 실제로 이런 소형주들의 성과가 매우 좋은데 이는 지수 구성 방식 때문입니다. 러셀 2000은 상대적으로 더 작은 은행들, 지역 은행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은행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테크와 헬스케어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 두 분야 역시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늘 아침에 IWM과 소형주 특화 ETF의 자금 흐름에 대한 차트를 발표했는데 65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순유출에 매우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 제가 좋아하는 건 상승하는 걸 찾는 거죠. 저희는 이걸 믿기 힘든 상승이라 부르는데 다들 믿지 않거나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보통 그 흐름이 꽤 오래 가요. 지금 상황이 아주 좋네요. 감사하게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고요. 이제 비밀이 밝혀졌네요. 바이오테크의 돌파 국면에서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제 생각엔 지금 3회 초 정도 어쩌면 그보다 덜 진행된 듯해요. 그러니까 3회 초라고 해두죠. 네. 정말 좋은 차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생성되고 있는 과도한 알파를 본다면 우리는 아직 정점에서 나타나는 과열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직 투자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보유하겠어요. 저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몇 달, 몇 분기, 어쩌면 몇 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스콧 헬스케어는 기술주가 압박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추가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일종의 음향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매그7 일부가 약세를 보이면 그 자금은 자연스레 헬스케어로 흘러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건 일종의 메가캡 기술주가 잠시 주춤하더라도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계신 거네요. 저는 이게 일종의 조정으로 보여요.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정책에 따라 일부 영역에 냉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분야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논리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고는 있지만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매도 후에도 시장에 머물면 호재지만 자금을 완전히 빼면 악재라는 겁니다. 다행히 아직은 자금이 유지되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뭐랄까, 당신은 금에 대한 내러티브가 이제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작년 가을에는 그게 알 수 없는 것이었다고 했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명확해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기대나 가정은 우리가 어떤 거대한 인플레이션 체제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이었고 그게 분명히 달러와 다른 모든 것의 가치를 떨어뜨릴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정말 100% 완전히 잘 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은 연준이 다시 시장에 등장하면서 실질금리가 다시 서서히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질 금리가 오를 때마다 자본 비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고 이는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금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그러니까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고 그래서 이건 사실상 달러나 높은 실질 금리와는 정반대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질 금리가 시장에 서서히 스며들 때는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게 지난 몇 주 동안 이 시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느리게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들어봐야 될 사람이 제레미 시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에 기술적 지표를 보게 되면 기술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서 가장 못하는 사람이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가는 갈 거야. 계속해서 밑으로 갈 거야. 아니면 계속해서 위로 갈 거야. 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주가를 가장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논리적인 이유로 자, 그런 것들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보시면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논리적인 그런 것들만 찾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몇 달간 시장 어느 분야가 유망할까요? 제레미 시겔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위즈덤트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오늘 다시 함께합니다. 스콧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장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로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이런 극심한 상대적 변동성은 매우 드뭅니다. 마치 기술주 찬성 아니면 반대라는 식이죠. 저도 시장 등락을 많이 봤지만 보통 섹터들은 잘 연동됩니다. 이번엔 섹터 간 연관성이 역대 최저 수준이네요. 기술주가 최고의 투자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위협 요소가 많고 지출과 경쟁이 심해 투자하기 꺼려진다는 의견도 갈립니다. 나는 이른바 실물 경제 가치주에 투자하고 싶어요. 이런 식의 변동성은 제 생각에 정말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정점을 예측하는 건 어렵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몇 주 전에 급락이 있었고 저는 그게 보통 끝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보통은 그 수준을 다시 시험하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하죠. 나스닥도 그런 하락이 있었고 다시 도전했다가 지금은 다시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술주들이 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요. 몇 주 전 그 매도세 때보다요. 그러니까 꼭 시장 전체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주에 한해서는 정점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이번 주에 우리가 본 변동성과 어떤 면에서는 그 격렬함을 감안하면 맞아요. 이번 주 봤듯이요. 저도 어쩌면 제가 틀릴 수도 있죠. 확실히 이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술주가 비기술주에 비해 이제는 몇몇 추세선을 기술적으로 돌파한 상태라 실제로 소비자들의 변화가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유가 하락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유가가 60달러대로 떨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휘발유 선물 가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가격이 충분히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이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선물 시장에서는 여름말이나 초가을에 가격이 아주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쯤 되면 휘발유 가격이 3달러 30센트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4달러쯤 하죠. 그러니까 그건 경제에 정말 좋은 일이에요. 가치주에도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여러 면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유가가 폭락하고 휘발유 가격이 올해 하반기에는 전체 CPI가 0이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신호를 주는 상황에서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가치주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괜찮다는 거네요. 다만 시장의 양상이 조금 달라질 뿐이죠. 맞아요. 다른 분야들은 계속 오를 수 있고 어쩌면 기술주가 올해 하반기 앞으로 6개월 동안 부진할 수도 있지만 그게 결코 물론 이런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S&P의 성과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러셀 2000을 보면 다른 모든 지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주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봐왔던 것에 정반대가 될 수도 있죠. 지난 2년 동안은 기술주가 엄청나게 뛰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흔들림이 있고 또 제가 이 하락세가 계속될 거라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지난 2년에서 3년을 돌아본다면 저는 여전히 매그7이 그러니까 만약 스페이스X까지 추가해서 이제 매그8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3년 동안은 여전히 엄청난 초과 수익을 냈죠. 하지만 최근 조정 이전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봤던 급등세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짐먼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I 기반 자체가 아직까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주 소식입니다. 맥7 주식은 오늘 약 1% 상승했으나 이달 들어 12% 하락했고 남은 거래일은 이틀뿐입니다. 이런 약세는 실적 발표를 몇 주 앞두고 나타나고 있죠. 디버터 자산운용의 진 몬스터 파트너 모십니다. 진, 다시 뵙게 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크. 좋습니다. 그럼 진, 지금 기술주와 AI 관련 주식의 약세에 대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닷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계시네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약 10% 정도의 조정이 10번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참고로 AI 시대에는 약 4번 정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걱정할 만한 신호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닷컴 시대 결국 실질적으로 생존하지 못했던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맥락이나 매출 규모를 보면요. 물론 일부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앞으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시장에서 우리가 봤던 변동성에 대한 당신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시장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3%씩 오르내리는 날이 더 많아졌는데 이는 보통 10% 정도의 조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그런 조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6월 실적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약 5주 동안 저는 나스닥이 어느 정도 조정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주의하라는 발언이 제가 여전히 믿고 있는 바, 즉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더 넓은 AI에 대한 논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직 매우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 2회 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회 초라고 말할 때 단순히 AI의 도입과 활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의 부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나 현재 상황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들은 25년 전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알겠습니다. 곧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조정의 촉매는 무엇인가요? 예상보다 약한 실적 때문인가요? 다가오는 실적 시즌 M7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인데요. 다른 두 분야도 살펴보죠. 이번 주 사이버 보안 분야는 강세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도 실제로 1%만 하락해서 확실히 기술주 내 다른 부문들만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촉매는 바로 이 큰 숫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의 경우 성장률이 34%에서 50% 그리고 60%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큰 숫자들 때문이에요. 프랭크, 투자자들이 이런 수치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투자자들의 이런 열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 실적이 정말 강하게 나올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투자자들이 그 실적을 신뢰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보면 결국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마이크론처럼 계속해서 이런 큰 숫자들이 나오면 당연히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한 달 뒤에 있을 맥7과 실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 마이크론을 보면 5월 분기에 370%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8월 분기에 340%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장에서 60%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동성 때문에 한 달 뒤에 대형 기업들에서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숫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 즉 부정적인 촉매는 결국 큰 수의 법칙이 계속해서 이 주식들을 괴롭힌다는 점입니다. 프랭크,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3개월 동안 매그7은 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1% 하락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매그7의 매출은 3% 증가했습니다. 즉 멀티플 압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는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수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치가 계속 커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보통 실적이 구원투수 역할을 하곤 했죠. 그래서 만약 실제 수치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걱정하는 그 대수의 법칙 문제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그들이 자유현금 흐름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금을 쓰는 대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는 이야기가 조금 과장되어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 수치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면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은 이들의 자금 조달과 자유현금 흐름 사용에 대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기업들은 AI 하드웨어가 불과 몇 개월 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꺼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올해나 내년에 자유현금 흐름이 얼마냐보다는 이 기업들 그리고 그들의 리더십이 과연 그러니까 그들이 유능한가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구축하고 있는 것에 힘을 이해하고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유능하다고 믿는다면 이 모든 투자는 결실을 맺을 것이고 우리는 가속화되는 매출 성장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 수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만큼 자신감이 없거나 유능하지 않다고 본다면 이 자유현금 흐름에 대한 질문이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관점에서는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AI의 두뇌를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응용 분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물리적 AI, 개인화된 AI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큰 숫자들에 대한 소음과 별개로 자유현금 흐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소음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팀, 그래서 저는 바로 NVIDIA와 그곳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논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최고 수준이고 비전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로 AI 거래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NVIDIA에 대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들의 멀티플 압축은 나머지 매그7보다도 먼저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레이딩 테이블에서 종목에 대한 의견을 알려면 보유 여부를 묻는 게 확실합니다. 저희는 몇 달 전 NVIDIA를 매도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확신하지만 매도 이유는 단순히 큰 수의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기 시작한 것은 투자자들이 그 성장세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데 점점 더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고 이는 부분적으로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년 월가는 40% 성장을 기대합니다. 올해 90%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60% 정도 성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2028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40%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회사, 이 주식은 계속해서 더 오를 것 같지만 제 관점에서는 엔비디아 외에도 AI에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